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토직구쇼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토직구쇼에서는요, 특별 게스트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요즘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이웅혁 교수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돌직구 시청자분께 새해를 맞이해서 한마디. 예, 새해 을미년에도 돌직구쇼의 강한 에너지로 여러 가지 공적 기능에 대한 감시, 또 새로운 담론의 창출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음성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좀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 좀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성격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달굴 조간신문가, 그리고 이번 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슈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 정리하시죠. 먼저 월요일자입니다. 월요일자에는 이 기사였습니다. 카터 센터가 엉뚱하게도 이석기 구하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과연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에 연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조차 알고 이랬던 걸까요? 자, 다음 화요일자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합니다. 땅콩해양 부실조사 비밀 누설 공무원 8명 문책. 국토교통부가 땅콩해양 조사와 관련해서 달랑 공무원 8명 문책에서 그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칼피와 의혹은 손도 안 댔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자 돌직구 신문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이때 연말 특집 했었죠. 자, 진상 부문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 썰상 부문에는 노인 폄하 발언을 했던 서른 의원, 개상 부문에는 진돗개가 되겠다고 했던 정윤회 씨,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았던 각각 수상했습니다. 자, 다음 목요일자 돌직구 신문입니다. 친박 청와대 회동. 이것 때문에 요즘 계속 김무성 대표 왕따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국회 내에서, 여의도 국회 내에서 이제는 김무성 대표가 오히려 불쌍하다라는 동정론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금요일자로 이동합니다. 어디였죠?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의 새해 첫 열애설, 두 사람의 10년지기 우정이 사랑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자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국 에볼라 의료진이 첫 감염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 지원을 위해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한국의 긴급구호대 의료진 중 한 명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 대원은요, 정밀 진단을 위해 독일로 긴급 이송될 예정이고요. 한국인의 에볼라 감염 우려 첫 사례입니다. 에볼라가 아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김무성 대표가 기업인 사기 회복을 도와야 한다. 가석방 우회 요청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 인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이 힘을 가지고 사기를 회복해서 열심히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새해는 우리 정치권에서 기업에 협조를 할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다음 신문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신문은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감사원이 자원외교 관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책임을 물어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요,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당명 때문에 선거 졌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는데 그 말 듣고 보니 또 그 말도 일리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 외톨이 김무성 대표, 이 청와대에서도 영 뻘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는데 그 장면 저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고 말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성추행 아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추행과 희롱의 사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법조인과 경찰대 교수, 경찰학과 교수님 모시고 전문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오늘 토직구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입니다. 자, 오늘 먼저 저희가 전해드려야 할 소식은요, 조금은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에볼라 치료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한국 의료진 중 한 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 우려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확인하시죠.
보호장갑을 3중으로 꼈는데요. 이 혈액 채취를 위한 이 주사 바늘이 보호장갑 3개를 다 찍고 결국 우리 의료진의 피부까지 생채기를 내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그 상황을 전해주시죠. 예, 어제자 보도된 이후로 오늘자 조간신문에는 거의 대다수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죠.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한국 구호단 소속 의료대원이 예.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보라 환자의 피를 뽑는 과정에서 피가 묻은 바늘에 손가락을 스치듯 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허. 장갑을 3중으로 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나 꼈는데도. 그 장갑이 찢어지면서 다만 이게 정확하게 상처를 내갖고서는 피부에 접촉이 완벽하게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 조치돼서 독일로 후송됐다라는 기사고요. 예. 이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감염자 수, 에볼라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의료진 감염자 수도 143명이 감염된 상황 속에서 사망자가 110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허.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 돌직구 방송에서도 지난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잠복기가 최대 21일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지금 당장에 이게 발병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예. 보통 9일에서 10일 후에 가장 많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중반 정도가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심기순 대기자님, 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의료진은 이 독일로 이송될 예정이죠. 예, 그 독일로 이송된다는 문제 전에 지금 앵커가 지금 상처기를 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상처기를 낸 거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 피부를 스쳐 예, 지나갔다. 그러니까 바늘이. 공식적인 그 보고 내용이 그러니까 예. 그걸 너무 또 이렇게 악화된 그런 상태로 예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독일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대원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그 후송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유럽에 있는 이런 에볼라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있는 병원한테 의사 타진을 하고 예. 그 병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수용 의사가 오면 우리가 보내도록 돼 있는데 여러 타진한 결과 독일에 있는 상당히 이런 치료도 해본 경험이 있는 독일 병원에서 우리가 받겠다라고 회신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원을 독일 병원으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잠복 기간이 에볼라가 있기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어쩔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어떤 백신이나 약을 통해서 완치된 사례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간호사 2명이 완치된 경우가 있고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복지부에서 긴급조치 차원에서 독감 치료제죠.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진 아비간을 일본으로부터 공수해 왔다고 합니다. 예. 이 아비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치료 중에서 대표적인 치료제인데 필요할 경우에 제공할 목적으로 확보했고 총 200알로 20일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아직은 뭐 감염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게 예. 의료인으로서의 의무감 또 도덕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지원해서 가신 분이잖아요. 예. 지원해서 가신 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로 보낼지 어디에서 치료할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리고 WHO에서 이송 조치를 요구하면 수용이 가능한 병원에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 뒤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도 저는 만약에 그러면 보내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그건 정말 본인이 자원한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리딩에 있는 리딩 국가로서 그렇죠. 보내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보냈을 때 그 자국민을 그 이후에 어떻게 보호할지가 저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예. 보면 이상이 없으면 일진 의료진이 활동이 끝난 20살 함께 교육하는데 만약에 발병을 했다면 병원에 계속 나오면 완치될 때까지 머물지는 추후 논의한다. 그러니까 아직 그 논의된 구체적인 것도 없는 거예요. 예. 독일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란 말이죠. 독일이 언제까지 치료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다면 이제는 이진도 이제 두 번째 의료진도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예. 더 해야 된다,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웅혁 교수님. 네. 일단 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이진 첫 번째 선발대는 지금 가 있고 이진을 다음 주에 일정대로 네. 출국시킨다라는 그런 방침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2진, 3진이 계속 갈 예정으로 있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상당히 어쨌든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이타적인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율도 5대1, 6대1의 경쟁률을 뚫고서 간 것이었는데 이만큼 어쨌든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 조치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 에볼라와 관련돼서 이 국제 대회에 입국을 하려고 하는 국내에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철저히 뭐 통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초동 조치 같은 것도 상당히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2진, 3진에 있어서는 좀 더 응급 조치와 초동 조치를 좀 더 철저하게 좀 교육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겹의 장갑을 꼈고 바늘이 세 겹의 장갑을 뚫었지만 피부에 스치는 정도입니다. 아직은 스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곧바로 좀 결실을 얻으려 하는 것 같다, 좀 서두르는 것 같다라는 발언으로 조금 수위를 조정했습니다. 속도 조절하겠다 이 말인데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말뿐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성훈 교수님, 일단은 정상회담을 제안한다고 덥석받지 않고 우리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뜻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지도가 단단하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평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대북 관계라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의만 관계가 아니라 미국 또 주변의 대국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새벽에 속보로 떴는데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발언하신 것이 잘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미국과 공조를 하면서 차근차근 열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손을 내밀었다는 건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반가운 일이죠. 예. 그리고 뭔가 통일이 대박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신중하게 나가야겠죠. 예. 심규선 대기자님, 네. 오늘 새벽에 나왔던 방금 말한 이 속보 말인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소니 해킹사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응이겠죠. 어떻게 보면 아니라 명백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예. 그 소니 픽처스를 북한이 해킹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비례적 대응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뭐냐면 얼마 전에 북한 사이트가 다운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NCND입니다. NCND. 예, 인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명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소니 픽처스 해킹 문제에 관해서 미국 정부의 가장 공식적인 첫 번째 제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찰총국 등을 비롯한 3개의 기관과 10명을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미국과 관련 있는 기업과의 어떤 접촉이나 예. 금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도 좋겠다라는 그 명령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예. 의회에다가 지금 제출한 거거든요. 예,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관계를 좀 더 잘 해가는 과정에서 오바마가 그것을 갖다 고려했다는 그런 의미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 나왔지만 대통령이 북한과 잘 해보려는 그런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순간에 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바마의 지금까지 어떤 대북 정책이 사실은 전략적 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당히 좀 변화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간단하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강경 매파 즉 쿠바와의 어떤 우호 관계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 북한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우리 한수원 원전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이 북한이 주범인지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급할 거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두들겨보고, 최 변호사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박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던 그 자리에서 사실 저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딴 데 있습니다. 다음 도직구 신문입니다. 이 사실 요즘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쏙 빼고 친박 의원들만 회동을 해서 김무성 대표가 사실 왕따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도 김무성 대표만
조금은 겸연쩍은 그런 분위기가 좀 포착됐습니다. 심대 기자님.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동아일보인데요. 대비해서 뽑아놨습니다. 흥 돋은 문희상, 입 닫은 김무성 그랬는데 결국은 문희상 씨가 있잖아요. 굉장히 입담, 재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보면서 그 개콘의 코너 중에 그 봉숭아 학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거기에 그 훈장 선생님 같은 말씀을 여러 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가장 재밌는 대목이 뭐냐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아니에요? 예. 민주당에? 예. 근데 비상을 비정상으로 비정상. 라고 풀어서 얘기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상급인데 예. 나만 비정상이다. 그래서 그 웃음을 자아냈다고 일종의 합니다. 자학 개그네요. 예, 자학각이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아주 의례적인 덕담만 나누고 끝났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예. 김병민 의원님. 예.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돌직구 가족들이끼리 하는 거니까. 친박 의원들. 네. 비수를 꼽은 건 사실이에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네. 사이가 슬슬 멀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신년 인사회 자리만 하더라도 이 연말에 이미 불화가 불거진 게 이군현 사무총장이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비박계로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군현 사무총장이 당연히 이 신년 인사회 초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에서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던 게 전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이 최고위원회 사이에서는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이 박세일 여의도 연구원장에 대한 임명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박세일 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면서 당을 황골탈퇴하기 위한 과정이 있을 때 당을 탈당하고 나가서 국민생각이라는 새 정당을 차렸고 예. 거기에 또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사이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전여욱 의원을 갖다 비례대표에 임명할 정도로 이 친박근혜 계열의 의원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다시 되돌아와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을 가지고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갈등이 더 점화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다 총체적으로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자아낸 게 아닌가라는 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김무성 대표랑 혹시 좀 연락 좀 하셨어요? 아, 저 전혀 모릅니다. 네. 연락 안 하셨어요? 네. 요즘 굉장히 억울해하고 서운해한다는 기류를 좀 예. 취재를 했는데 네, 그게 우리 신년 인사회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1월 1일인가요? 2일인가요? 찾아가고 얘기했을 때 그런 또 발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많이 힘들지라고 얘기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올해 2015년이 김무성 대표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해고 친이 친박 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는 게 사실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016년 총선에서 어떤 이 권력 집단이 사실은 기득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예. 결국 권력 지형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여전히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를 지내고 있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김무성계 의원들이 크게 눈에 띄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를 사실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유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웅혁 교수님, 네. 어제 그 자리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 때 사실은 국민들이 눈여겨봤었던 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어떤 민요를 소개했는데 그게 좀 더 말이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은유적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을미년 또 뭐 가보년 예. 그 다음에는 병신년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동학혁명에 있어서 그 민요를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이런 거죠. 갑옷에 을미적거리다 병신이 되면 못가리 예. 이런 노래가 있다라고 이제 그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 뭐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그 헌재의 결정 자체가 지금 타이밍이 맞았다. 예.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풍의적이고 은의적이죠. 예. 근데 이것을 듣고 있던 이제 그 문희상 의원이 또 응수를 한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갑의 시대는 갔고 을의 시대는 온다. 오. 여러 가지 어쨌든 또 의미를 이제 둔 것인데 말이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치인들이 뭐 이제 욕을 하거나 서로 뭐 대결 국면보다는 예. 나름대로 시도 읊으면서 예. 본인의 뜻을 은유적, 풍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로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또 운요하면은 저희 또 심규선 대기자님이 이게 은유의 달인인데 어떻습니까? 그 을미적 거리다 병신되면 못가리라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네. 은유, 비유. 이거는 저기 앞부분이 가보년, 1894년이 가보년, 1895년이 을미년, 예. 그 다음에 내년이 병신년입니다. 예. 요 세 해를 가지고 묶어서 얘기한 건데 이것은 뭐 자기가 말한 그 통진당 그 해산
그 문제가 아니고 당시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가 굉장히 열강들의 어떤 그 침입으로 인해서 가지고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나라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결국은 뺏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일반인들의 얘기를 담은 걸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을면인을 맞아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일합시다라는 의미로 쓴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이건 뭐 박한철 소장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 120년 전에 있었던 일반인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새해를 맞아서 여러 정치인들이 새해 덕담도 세우고 또 새해 포부도 밝히는데 요즘 조용히 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찌 보면 고소만 하시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을 이 청와대 대변인이 옮긴 것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님의 말씀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해서 이건 또 어떤 형국이냐 이런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구 신문입니다. 오늘 신문 인사이드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성호 교수님, 우리는 그간 대통령께 불충을 했다. 군기 잡기에 나섰는데 그걸 또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글쎄요. 공식 브리핑을 자주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례적인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김기춘 실장은 함께 간다라는 재신임을 국민한테 알리는 시도가 아닌가. 이것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갈 길은 그냥 간다. 라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한겨레의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사 제목이 대통령께 불충 비서실 군기잡기 재신임 받을 듯. 재신임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는 지금 국민이 이미 받고 있고요. 예.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돌이켜보면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 불충이 컸다. 대통령한테도 불충이었고 국민과 나라에 대해서도 불충이었다. 그리고 누구라도 나라와 그리고 국민 이외에는 자기 직위를 예. 남용하거나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 기관이 문란했다. 군기가 잡히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듯이 우리도 기강을 다시 잡아서 예. 이제 남은 3년을 최선을 다해서 30년을 단단히 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이번에 정윤의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나가실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방송에서 안 나가실 것 같다. 그대로 남아 계실 것 같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자체가 그런 것 같다. 뭐 그런 측에서 김기춘 비서실장님은 불충 대통령 임금을 모시는 마음으로 예. 앞으로도 헌신하며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지켜내겠다라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 바로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오후에 신년 인사회에서 하신 얘기 중에서 언급 안 한 게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뭐 행정, 사법, 입법 전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라는 비유로서 기러기 때를 얘기를 했죠. 예. 기러기 때가 V자로 가는 이유는 기류 함께 모여서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되면 상승 기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한 마음을 갖고 힘을 합쳐보자라는 좋은 훈담을 한 것 같고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가고 있는 대통령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나라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국민이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바로잡고 관행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나라 그래서 4만 불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비서실 직원들 불러다 놓고 대통령께 우리가 불충을 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이 충심이 있으니까 좋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청와대의 민경욱 대변인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라 비서실장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대통령께 불충했다. 이 불충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한겨레 신문에 나온 얘기를 제가 보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문구를 말씀을 드리면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았던 김 실장에 대한 재신임을 이번에 굳이 비서실장의 발언을 브리핑으로 한 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재신임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부분입니다. 김 실장은
비서실의 불충을 질책하면서도 정작 내부 문서 유출이나 위기관리 실패 등 비서실의 무능함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예. 저는 한겨레 신문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은 기밀 문서를 어떤 식으로든 유출해 그게 누구인지 이제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검찰 수사라고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위에 있는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야당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의원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청와대나 여당도 마찬가지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싶다면 본인들 스스로 자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수긍을 하고 나아가야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불충을 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불충을 했지만 그것을 공식 브리핑을 할 때에는 국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책임을 통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 경찰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하 위기 질서가 철두철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경찰 조직에서도 사실은 불충, 그렇죠. 뭐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 과거 이제 80년도에는 이제 이런 용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근무기간 확립.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 시대에 제가 일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80년대 같았다. 80년대 같았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그 비서진에 대한 무한 신뢰는 역시 여전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뭐 국민과 보편적 여론 자체는 조금 더 유연성 있는 어떤 인사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무한 신뢰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것을 더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결단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불충, 그야말로 군신 유의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란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플렉시블하고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그 소통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의 국정 운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요거를 우리가 정치적 사안은 항상 그 이면에 진짜 의미가 있는 건데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예. 정치 전문가시니까. 이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예. 그다음에 문건 유출 다 청와대의 잘못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일어났던 실수였고 잘못이었습니다. 그 책임에 있는 책임자는 바로 네. 김기춘 비서실장인데 네. 국민의 요구가 높았어요. 비서실장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에 민경욱 대변인이 김기춘 비서실장님의 말씀을 브리핑했다는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유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사자성어 파부침주라는 단어에 새겨진 저는 의미가 꽤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부침주라는 단어가 밥지의 솥을 깨트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싸우겠다. 여기가 내 마지막 자리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아직 3년의 기간이 남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기간은 2015년 한 해가 저는 마지막 남은 한 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총선이 끝나면 박근혜 정부의 미래는 사실상 그 이후에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올해 2015년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2016년에 총선이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예. 올해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선택은 이런 청와대 문건 파문 등을 인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신뢰를 잃어버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 문건에 대한 진위성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개각을 하고 청와대에 대한 내부 인사들을 다 교체하고 정말 새 시작을 알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파부침주라는 단어처럼 이 파부침주가 나오는 단어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잘해서 이기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전쟁이라면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없거든요. 예. 여기서 죽겠다라는 각오로 마지막 여태까지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 멤버 그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승부수에 대해서 심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승부수가 아니고 비서실장의 승부수인데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겠다는 건 네. 대통령이 국민들과 기자 앞에서 김기춘 실장 데리고 가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불충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또다시 불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좌를 잘못했다라는 정도로 충분했지 않았나 느낌 들고 이 파부침주라는 단어가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배수진입니다. 배수진이다. 그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면 올인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파부침주만을 자꾸 저는 강조를 하시는데 파부침주를 가지고서 거록이라는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항우는 결국은 전투에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한고조 유방한테 집니다. 빼앗겼죠. 네, 빼앗겼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항우는 역사상 중국 역사상 가장 맹장이고 유명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뭔 줄 아세요 혹시? 어떤 겁니까? 독불 장군이었어요. 독불 장군이요. 네. 독불 독불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명성과 그 다음에 전투에서 이기고도 결국은 독불 장군 소통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고주방 어떻게 보면 백수 건달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통을 잘했어요. 예. 결국은 천하가 한고주 유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번 사안을 파부 침주하는 마음으로 뭐랄까 정리하고 수습하는 건 좋은데 파부 침주 다음에도 또 전쟁이 많아요. 저는 접부 양주를 해야 된다 이제. 접부 양주. 네, 저는 그냥 만들어낸 말인데 네, 결국은 붓은 솥을 다시 붙이고 그다음에 가라앉힌 배를 다시 인양을 해서 예. 이제 소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예. 이 또 다른 정치적 장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으로 도로 바꾸겠다. 박지원 의원. 새정치 민주당으로 가겠다. 문재인 의원. 이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정작 새정치를 꺼낸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도 읽고 신문입니다. 개명 반대. 이남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과 통합해 만든 새정치민주연합. 하지만 창당 1년도 안 돼 도로 민주당으로 갈 조짐이 보이자 안철수 전 대표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성명을 통해 당명 때문에 우리 당이 집권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당명보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쟁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하나같이 당명 변경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따른 겁니다. 양해를 해준다면 우리 당 당명을 새정치민주당 일 정도로 이렇게 바꾸면 저는 합당의 정신도 좀 살리면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이름도 되찾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부터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통합 당시 핵심 당직자였던 민병두 의원도 당명 개정 반대에 가세했습니다. 지금 1년의 실험도 안 끝났는데 합당 정신도 있고 형식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꾸는 거는 이해가 힘들고 당명 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내 갈등에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남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안철수 의원 말이 맞습니다. 뭐 당명 때문에 집권 못했냐라는 얘기인데 당명 때문에 집권 못한 건 아니죠, 김 의원님. 예, 그게 이제 당명 때문에 집권 못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우회적으로 사실 열린우리당을 비판을 하거든요. 예. 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민주당에서 당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에서의 정당 정치 실패 책임은 누가 물을 것이냐라는 비판도 합니다. 그게 예. 결국은 이와 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문재인 의원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마 굉장히 억울하고 황당하고 하는 뭐 얘기가 있을 거지만 SNS를 비롯한 여론들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안철수 의원이 가슴 답답하겠는데 과연 이걸 막을 힘이라도 있는가?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안철수라는 사람이 기억에서 많이 지워진 지 오래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 이런 당명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예. 이걸 막을 힘이 없고 새정치에 대한 사실상 비전을 같이 공유할 자세가 안 돼 있는 정당이라면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 더 이상 이 민주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새 당을 창당해라 차라리.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기대했던 건 새정치 아니었습니까? 예. 민주당에 들어가는 민주당 소속의 한계 의원이 되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보냈던 게 아니고요. 어저께자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이 아마 그 현상을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과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린다라면 그 현상이 바로 안철수 의원에게 있었지만 전 국민이 사실 안철수 의원에게 예. 그 지지도를 다시 걷어들인 거는 이런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전혀 1%도 실현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새정치의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명 개정 가지고 야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그냥 비판하고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얘기만 한다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의 변천사를 제가 좀 조사해 봤습니다. 당명 어디까지 들어봤니? 여기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명 변화 1987년부터
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화민주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평화민주당. 이름 좋아요. 그래서 1991년에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군요. 굉장히 민주당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름의 역사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로 갔다가 2000년 새천년 민주당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열린우리당으로 가고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2008년 통합민주당, 2011년 민주통합당, 2013년 다시 민주당, 그리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정치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김수영 교수님, 어떤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요? 새정치당. 여기 새정치당. 없죠. 새정치 아예 민주당을 빼버리자. 너무 길어요. 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땐 자꾸 새누리, 새정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민주당이 낫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딴 사람이 쓰고 있어서 못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도 없는 거고,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새정치 민주당 정도 나가겠죠. 안철수 씨가 이걸로 숨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가라앉았다가 이걸 갖고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정치적인 행보를 할 건가 보여줘야겠죠. 이미 좀 많이 죽어버렸는데 기회는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안철수 씨도. 새정치당이 차례 났다.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을 주장하는 두 명의 의원이 들으면 살짝 기분 나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약속은 약속이죠. 정말 실망인 것은 정치의 핵심은 신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통합인지는 몰라도 지켜야 될 건 지켜나가야지. 이렇게 6개월, 1년마다 자꾸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뭐를 하냐면 국민이 정치인을 신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반기문 얘기 아까 하셨는데, 반기문이라는 분이 떠오르는 이유도 신뢰하지 않으니까 정치인하고는 잊어버리고 싶다. 다음은 나라를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새정치가 좋은지 민주당이 좋은지 이름이 좋은 것을 떠나서 약속을 안 지키는 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는 것은 안 그래도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새누리만 좋게 해주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단비 변호사님 어떠세요? 사실 법적으로 이름은 책임감이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사람도 개인도 내가 최단비였다가 김진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책임감을 이름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건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회사가 이름을 빚만지고 파산하고 이름을 바꾸고 똑같은 사람이 하느냐고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명 때문에 집권 못했나를 요새 유행어로 바꾸면 아이고 의미 없다입니다. 딱 보면 아이고 의미 없다. 2008년 통합민주당, 2011년 민주통합당이에요. 저게 뭐가 달라요? 그냥 단비체 최단비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영어 이름이에요.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이름을 바꿀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우리가 바뀌었다, 혁신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면 민주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새정치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못하는 건데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건 그냥 이제까지의 야권의 정통성으로 우리가 표를 집결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보여요. 유권자 입장에서. 이름으로 표를 집결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저렇게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이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이른바 빅투라고 하는 박지원 대표하고 문재인 의원이 물론 이제 빅투가 아니고 망투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당명을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바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비유적으로 보면은 음식점이 예를 들면 이제 원조 설렁탕집이 있는데 진짜 원조 설렁탕집이 간판만 바꾼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음식과 반찬과 서빙하는 사람은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컨텐츠, 소위 말해서 어쨌든 다가가는 생활 진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걸 합당을 이제 해야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미 만들어진 민주당에서는 당헌에 아예 규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합당도 이것은 안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컨텐츠를 바꾸는 것으로 이제 중심으로 가야지 이름 바꾸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제 과거에 어떤 호남에서 중심이 됐던 정통 야당에 대한 향수를 자극을 해서 조금 더 어떤 표를 더 늘리려고 하는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치 담론에 대한 창출이 더 먼저 중요하지 간판 이름만 바꾸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당, 과연 이 도로민주당이 될 것인지, 새정치당이 될 것인지, 새정치민주당이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당 이름 때문에 집권에 실패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안철수 의원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경찰학과 교수와 또 이 최단비 변호사님을 모셨으니까 사실은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거운 뉴스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뉴스와 관련해서 이런 노래를 제가 준비했는데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영화 쌍화점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쌍화점에 쌍화 사러 들어갔더니 귀위압이 내 손목을 잡더이다. 쌍화점에 나왔던 이 주진모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여기서 나왔던 이 손목을 잡더이다. 이 손목의 의미가 과연 어디까지일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직장 상사가 직장 여직원에게 손목을 잡으면서 잡고 가라라고 했는데 법원이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사건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천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6월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회사 숙소를 찾은 52살 여성 박모 씨. 마침 같은 숙소에 묵는 세탁공장 소장 61살 서모 씨와 맞닥뜨렸습니다. 서 씨는 박 씨에게 잠깐만 있다 가라며 맥주 한 캔을 건네고 침대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어색함을 느낀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서 씨는 박 씨의 오른 손목을 세게 움켜쥐며 자고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언행을 성관계를 맺자는 의미로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도 서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손목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손목을 잡은 뒤 쓰다듬거나 끌어안으려는 행동 등은 하지 않아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옵니다. 정말 그 여자분의 입장에 생각한 건지는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일 것 같고 왜 무죄가 나는지 모르겠고요. 그 법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확실한 기준이 생겨가지고 판결이 났으면 좋겠어요.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손목을 잡은 경우에도 추행이 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천유정입니다. 자, 이 좀 어렵습니다. 최단 변호사님, 직장 남자 선배예요. 손목을 잡으면서 자구가 했는데 성추행이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성추행이 아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이 추행이라고 성추행, 성희롱 좀 이렇게 뭐가 추행이고 뭐가 희롱이야라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일단 추행이라고 하면 원래 1심이나 2심에서 벌금을 받은 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에요. 예. 그럼 형법에서는 강제추행 아니면 업무상 위력 이런 거는 폭행이나 협박 아니면 위력 내가 제압을 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추행이라고 안 한 게 이게 손목은 일단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 마치 손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추행이 아니고 뭐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면 추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손목을 잡아도 추행이 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손목을 잡은 건 추행을 하는 일들은 자고 가라 이후에 좀 더 이렇게 심각한 뒤에 행위가 없었고 뭐 끌어안고 내가 손목을 잡아서 확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잠시 앉아봐라라는 정도의 느낌이었다라고 법원은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법원의 판단에서 보면은 희롱은 될 수 있지만 추행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성희롱이 모두 다 처벌을 받는 성희롱은 아닙니다. 성희롱 자체에서 업무와 관련된 고용과 관련돼서 남녀고용 평등법에서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장 선배기는 하지만 이분이 고용과 관련돼서 힘을 쓸 수 있는 뭐 자르거나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희롱으로 처벌을 못하고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수위의 추행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성훈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된 것은 뭐 선배가 아니라 상사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뭐 만화로 보여줬지만 강하게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불쾌했고 여자가 남자한테 손목을 잡혀보질 않아서 남자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남자가 손목을 아주 강하게 잡으면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팅 자체가 달라요. 침대로 유인해서 맥주를 권하고
친해져야 하니까 담배를 같이 피자. 예. 거기에다가 자고 가라 손목을 꽉 잡았을 때 예. 그게 성희롱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추행이라는 건 아예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희롱과 성폭행 두 가지만 있어야죠. 그리고 손목은 위협이 안 된다? 그럼 어디는 위협이 되는 건가요? 그럼 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젖가슴과 엉덩이의 경우에는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자한테는 정조가 생명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가요에서 나온 것처럼 손목을 꽉 잡아서 자기가 위협을 당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성추행이지 성희롱으로 희석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여자분들한테 좀 물어봐 주셔야 돼요. 남자가 잡는 손길이 얼마나 아프고 강압적이고 두려운지, 특히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침대에서,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을 졸이고 당할 수 있다, 힘들다,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 사람한테는 희롱,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말씀 다시 드릴게요. 침실에서 담배와 술을 권하고 친해지자, 그다음에 손목을 잡아서 자고 가라 그랬는데 그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법전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손목을 꽉 잡았는지 살짝 잡고 가라 그랬는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럼 증거가 없으면요,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추행은 없애시죠. 그래서 이 법원들, 각 법원들에서 성추행 여부를 판단했던 판례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옆에 보시죠. 2012년에 신체 부위별로 좀 묶었습니다. 코를 접촉했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당시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에 쇄골과 손바닥,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추행이 아니다 판단을 했어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다. 좀 더 확대해서 들어가 주시죠. 가깝게. 글자가 좀 안 보이니까. 2012년 가슴의 윗부분, 대구지법에서 당시에 젖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 2012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2006년에 이제 엉덩이 부분, 광주지법에서 성추행이 맞다. 여성의 엉덩이는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4년 손목, 대법원, 이번 사례도 같죠. 손목.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2014년 발목, 청주지법. 발목을 잡는 것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하지만 단 특정 신체 부위 접촉만을 이유로 추행 여부가 갈리는 것은 아니다. 이건 교수님, 경찰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이 신체 부위와 연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신체 부위와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게 꼭 어떤 신체 부위로 예를 들면 추행이냐 아니면 성희롱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추행과 성희롱은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 수치심이나 어쨌든 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치는 행위, 이것은 똑같이 이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될 수 있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적인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도 손목을 잡은 행위가 그냥 안치기 위한 행위였지 성적인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법원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설령 발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쨌든 성적인 도발을 하려고 하는 강한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발목이지만 성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설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의도 자체가 성추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성추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인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피해자 여성의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남성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거 미국에서도 이것에 있어서 저항 행위에 있어서 그 기준을 남자 법관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사실은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뭐 그런 논란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단순히 손목을 잡은 행위인지 아니면 성적인 의도를 가진 것인지. 근데 보편적인 감정으로 보면은 바로 옆에 이제 그 침대가 있고요. 또 자고 가라라고 한다든가 이런 어쨌든 정황의 종합성을 보면 그냥 보편적인 국민의 법감정의 입장에서는 성추행으로 보면 좀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따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어저께 보도됐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성 교수님도 그렇고 또 이 경찰 쪽에서도 이건 성추행 쪽에 가깝지 않냐.
법조인에서는 아까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보시면요. 저기 밑에가 제일 중요해요. 특정 신체 부위 접촉만을 이유로 추행 여부가 갈라지는 것은 아님. 이번 판결을 보시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목은 괜찮나? 아니에요. 특정 부위라서 아닌 게 아니라 이 사안에서만 특히 손목을 잡은 것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이번에 이 신문을 보시면 조선일보에서 대법원의 관계자의 예를 들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자가 천천히 다가와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면 추행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머리는 괜찮다, 손목은 괜찮다, 여기서 보면 뭐 쇄골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상황에서만 이게 손목이 괜찮았다는 거지 손목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나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쇄골, 손바닥, 윗가슴, 엉덩이, 손목, 발목은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이해가 가는데 코는 어떻게 만졌길래 추행의 여부에 판단이 됐는지 저는 저 판례는 좀 찾아보고 싶네요. 코를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도 이렇게. 있죠. 예. 저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추행인지는 불쾌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김 교수님. 조금 전에 음흉한 눈빛으로 머리를 쓰다듬어도 성추행이다라고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침대에서 맥주 먹자, 담배 피자, 친해지자 그랬을 때 음흉한 눈빛을 안 했다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가라. 그랬을 때 좀 더 쉬었다 가라 그러지 자고 가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예. 뭐 다들 바보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우리 바보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자는요 100% 위협을 느끼고 그 손목 잡기 전에 빨리 나가고 싶었다라는 증언까지 있었는데 왜 그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예. 만약에 이럴 때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증거값만이 유일하게 범죄를 성립할 수 있다면 카메라로 찍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법이 왜 생겼는데요? 여성을 이와 같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예. 법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는 판결이 아닌가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어떠한 하나도요. 이 정황상 이걸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만들면 됩니다. 성희롱과 성폭행. 왜냐하면 손목을 잡아서 멍이 들거나 쓰러뜨렸던가 아니면 근처까지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법원은 일단 성추행이 아니라고 봤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성추행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의 생각은 조금 아니죠, 많이. 어떠십니까? 교수님은 강력하게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시고 있고 김진 기자님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광고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토요일 아침에 준비한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준비한 이야기를 다 못해드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월요일 아침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9시에 저희는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